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현안 또는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추경 편성,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로 결국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반도체법까지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던 쟁점 법안들에 대한 막판 협상이 주목됩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내일 있을 국정협의회. 원래 작년 말에 이제 하기로 했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실무 협상을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국정협의회가 열리고 최상목 대행,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이렇게 네 분이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논의하게 될 텐데 그동안 실무 협상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접점이 없어서 내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싶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중요한 게 추경하고 연금 개혁하고 반도체법 이걸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야가 그 합의 못 보고 있는 쟁점이죠. 그 중에 그 연금 개혁 같은 거는 지난번에 작년이었죠. 거의 여야가 근접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양보 절충하면 타결이 될 수가 있었다고. 근데 참 안타깝게 나는 그 정치권이 이 연금 개혁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화두잖아요. 이거 연금 개혁한단 말이야.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는 진짜 이거 뭐 큰일이다. 이게 오래된 화두인데 이거를 거의 그렇게 근접했다가 그때 제 기억에는 한 10,000원씩만 뭐 이렇게 양보를 하든가 해서 그 중간점 43만 원, 45만 원인가 뭐 이랬어요. 여야 주장이. 그래서 한 44만 원 정확한 수치 아마 되게 맞을 것 같은데 44%. 퍼센트. 소득 대체. 그랬으면 그게 타결이 될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하는 그 여야의 말하자면 정치력 부재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개혁해야 된다. 연금 개혁을 좀 최우선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반도체법 같은 거는 사실은 주 52시간 근무에 이제 예외 조항 두느냐 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락가락 했다고요. 예외 조항 둘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또 그냥 걷어들이고 바로 이거는 참 좋지 않은 저는 자세라고 봐요.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지향점이 뭔지 소신이 뭔지 이게 아주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참 협상이 어려운 거라. 그다음에 이 추경은 이것도 아마 쟁점이 적을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하는 지금은 문제. 소비 쿠폰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이재명 무슨 뭐 대선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접점 찾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게 오늘 내일입니까? 국정협의회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좀 대승적 입장에서 조금씩 뭐 양보를 하든가 절충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참 그런 그 접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내일도 아마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일 뭐 벌써부터 지금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빈손 회동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좀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는데. 내일 참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여야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런 자리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 나오지 않았었죠. 대통령 참석 안 했죠. 그런데 어찌됐든 대통령 권한의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은 현재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입법부의 최고 실세인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원식 의장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은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추경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거의 대부분 깎았기 때문에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죠. 추경은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현재 민생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여야 간의 절충점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주장했던 25만 원 국민들에게 뿌리는 것, 이것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둬들이고 현실적인 것,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경을 하면 저는 협의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연금 개혁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보험료율 13%,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지급 대체율 43, 44에서 거의 절충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잘못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여야 간에 합의했던 것을 엎어버린 것이죠. 그 당시에 정부는 처음부터 구조개혁 문제까지 같이 하겠다면서 엎어버린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의해서 충분히 쉬운 것부터 합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법은 이재명 대표한테 달렸습니다. 본인 말대로 주 52시간 문제가 가장 큰데 아니 연구원들이 몰아서 일을 하자는데 어떻게 말리느냐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주 52시간 고소득 연구원들의 주 52시간 근무 허용은 전 세계 어디나 하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발목을 잡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선상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보고 있는 만큼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데 어쨌든 내일 사자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다. 그래서 이념적 좌표를 중도 보수에 세웠습니다. 최근에 우클릭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클릭이 아니고 원래 민주당은 이제 중도 보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비명계 희망과 대안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이제 움직임에 나서서 민주당 내 어떤 대안 세력으로 이제 세를 키우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 13일에 만난 데 이어서 앞으로 이제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전 의원, 뭐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 쭉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 그다음에 이제 비명계 뭐 끌어안기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차기 구도라고 할까요?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무슨 지금 언론이 지금 뭐 사회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에 나섰다들 뭐 이렇게들 쓰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평소에 잘하지. 왜 지금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조기 대선은 뭐 거의 뭐 대개 지금 계산상 한 5월 중순이나 뭐 이 정도로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진짜 아주 코앞에 닥쳤잖아요. 꼭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앞두고 그냥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잘하지 하는 그 뜻은 뭐냐면 특히 그 지난 이제 꼭 1년 됐네요. 작년 그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뭐 비명 행사라고 이제 언론들이 다 쓰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지 기준이. 그 기준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설명을 이 대표는 물론이고 당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온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한 얘기가 그때 뭐야? 기준이 있긴 있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냐, 그렇지 않으냐, 좀 보돌보돌하냐, 아니면 껄끄러우냐, 이게 기준 아니었느냐? 이게 당내 중론이었다. 근데 그때 말하자면 그 공천에서 아주 결정적 그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앙금이 이게 정말 좀채로 씻기지가 않거든요. 그게 당이 정말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성명이 있고 이랬으면 이렇게 앙금이 부글부글 지금도 사실상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민주당 그 전직 의원들 6명이 저까지 해서 저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 대통령 될 가능성이 한 사람씩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지금도 당적이. 천차만별이라. 어떤 사람이 0%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또 어떤 사람은 100%다. 이게 현실 아니냐. 저는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나는 50대 50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그런 평가가 매우 이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건 왜 뭐냐면 평소에 제대로 하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단기간 내에 그런 앙금들이 제대로 청소가 될 건지 수습이 될 건지 다시 이렇게 완팀으로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를 지금 붙이는 편입니다. 이재명 대표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랍니다. 저 갑자기 놀랐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요. 보수의 개념을 알고 말씀을 한 것인지 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 행보는 보수는 아니죠. 지금까지는. 물론 뭐 좌파도 아닙니다. 좌파랑 멀찍이 좌파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념은 저는 생존주의입니다. 본인이 생존하기 위한 것에 모든 지금 입법부를 끌어가고 있고 민주당을 끌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존주의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대통령 되기 위한 생존주의.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은 억고를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개 재판부에서 8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선거에 이겨야 되는 거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중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생존주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좌파는 아닙니다. 중도에 가깝지요. 또 미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은 리버럴을 민주당을 좌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좌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민주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민주당의 지향점을 중도 보수로 한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뭐 여러 이른바 비명결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글쎄 이제 일단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방금 문학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잘하지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마음을 산다는 게 사실 정치인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의 이념을 가지고 뭉쳐 나가서 권력을 획득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속된 말로 정대미가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 제가 사석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민주당이라는 당 이름 앞에 이게 제 기억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말하자면 당의 나아갈 바를 밝힌 그게 난 정말 절묘하고 탁월했다고 보는 게 뭐냐 중산층과 서민의 정부 민주당 그게 참 상당수 국민에게 어떤 이 지향점이 저 집단의 지향점이 이거구나 그렇게 던져졌었는데 지금도 그거 아닌가요? 지금은요 그게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나서 그 행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다고요. 정책에서도. 그럼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라. 난 그게 굉장히 지금 그 비호감도가 이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높은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오락가락 행보에서는 비롯됐다. 정당은 지향점이 좀 분명해야 한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념적인 어떤 지향점이나 어떤 비명계 끌어안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싶습니다. 좌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한국 우파는 보수파, 우파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 나 우파 오케이. 나 보수. 근데 한국의 좌파는 진보까지 수용하다도 좌파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게 한국의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설정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국민의힘 조기 대선이 혹시 있게 될 경우에 이제 후보로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이제 진실 공방이 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4번 정도 만났다고 명 씨가 검찰에 진술했고 오 시장은 반박했고요.
검찰에서 사실관계 확인해달라 했고, 홍준표 시장은 아들 관련 내용이 휴대전화에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기꾼 명태균 씨하고 감사 문자를 보낸 게 속아서 보낸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발끈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책 출간을 앞두고 있고, 김문수 장관은 보수층에서 또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뭐 지금 그 안개 속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그 지지율 나오는 거는 전 뭐 큰 의미가 없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보고,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그 조기 대선을 내다보고 겉으로는 좀 얘기를 못하지만 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아마 준비들 하는 모양인데, 굉장한 아마 딜레마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 계엄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근데 이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다. 뭐 이런 입장들을 거의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논리가 없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딜레마라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 끊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뭐 안고 갈 것이냐. 이거 굉장한 딜레마일 겁니다. 당내에서 우선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 극렬 지지층. 예. 이 사람들 완전히 진짜 깔아뭉갤 수도 없고, 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표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래가지고는 또 일반, 국민한테는 이게 소구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게 굉장한 딜레마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짠하다. 저기 호남말로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난 지지율은 김문수 예. 장관이 뭐 제일 높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그건 사실 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예. 기업 문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한 또 진실 공방,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탄핵 국면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들 또 보수 진영 전체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놓고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은 탄핵을 바라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탄핵이 많이 인용되는 순간 60일 내에 선거가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기본적으로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은 후보 결정 이런 부분은 탄핵 문제가 일단은 결정이 돼야만이 아까 탄핵을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 문제는 결국은 헌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대해서 의견 표명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죠. 대개는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딜레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선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다만 네.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경우에는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후보가 나오면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당 후보가 돼서도 외연 확보를 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지금 이제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 명태균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민주당은 다음 주에 통과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는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 해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을 노린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거부권 요구를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 필요하다고 보죠. 필요하다고, 지난 주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민주당이 너무 특검 남발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저는 필요하면 남발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해야 한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예. 저는 이 명태균 씨가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그 녹취록 계속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보면 윤석열 씨 부부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공천 관련한 어떤 개입 행위. 그 다음에 무슨 오세훈 시장, 무슨 홍준표 시장 마구 나오는데, 나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 무슨 도깨비 방맹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그 녹취록이나 뭐 이런 게 그냥 하나씩 까질 때마다 이게 그냥 마저 파장이 일거든요. 내용이 워낙 이게 아주 그 미묘한 부분을 네.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실제로 이 사람하고 무슨 거래를 했다거나 무슨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다거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뭐 부인하니까 예. 그런 것들이 팩트로 밝혀지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5만 군데 다 이렇게 걸쳐 있는데 네.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특검법 필요하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예. 사실 형사소송권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권을 처리하여서 만약 입법부에서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 국회에서는 뭐 탄핵 특검과 관련해서 23차례나 남발해 왔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탄핵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이제 창원지검에서 하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수사를 좀 본격화해서 예. 그래도 미흡하다고 한다면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좀 더 기다려 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수사에 나섰으니까 어떻게 또 진용이 짜여지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